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건강 괜찮으시고요? 뭐 괜찮아요. 예. 아니, 지난번 나오셨을 때, 가능하면은 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1년만 참아보세요.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셨는데. 나는 사실 그동안의 나의 그 정치적인 경험으로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판단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되기 전에 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빠르다고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셨죠. 그게 내가 비대위원장에 가면은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결국 가서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뭐 계속 공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번에 또다시 대표에 출마를 하면은 그러한 상황을 또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되면은 출마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당대표 출마를 어느 정도 굳힌 것 같으니까 네. 사방에서 공격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윤도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난 봐요. 지난 선거 때 내가 뭐 얘기한 대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관계가 지금 다시 이제 부각이 돼서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을 받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공격을 가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경우는 은근히 그거를 이용해서 그쪽에 좀 지지 세력을 갖다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니, 표면적으로는 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좀 도와줬으면 되겠다.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나경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 과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2021년에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적에 예. 그때 당대표를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이렇게 셋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랬죠. 결국은 이준석한테 패하고 말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험을 놓고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초기에는 상당히 당당하게 소위 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결국 가서 오세훈 후보한테 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5선 의원으로서 대표 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도 모든 거를 걸고서 대표가 되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역시 반한 운동은 속에 지지 세력을 좀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했고 또 지금 반한동훈 세력 중에서도 마땅한 후보감이 없잖아요. 친윤계 후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뭐 나경원 지금 후보한테 예. 지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 표가 다 와야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당연한 거죠. 또 친윤계 입장에서도 마땅한 친윤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하면 한동훈 대 나경원 1대1 구도가 진짜 만들어져서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상황까지 들어서 갈까요? 지금 이 대표 선출 룰을 볼 것 같으면은 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사 투표에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아마 최대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2차 투표가 먼저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서 반 한동훈 세력으로 다 해가지고서 막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뭐 당 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그게 상당히 이제 당의 갈등 구조로다가 남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자면은 이 당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눈치를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의 이 4년 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이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 같으면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사실은 소위 당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또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저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나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서로 좀 감정의 고른 깊다 할지만 한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서 가야만이 대통령도 좋고 당도 좀 발전할 수 있을 건데 과연 그것이 이번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맞춰지겠는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원체 낮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당이 당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게 그렇게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거 말고 차라리 그냥 서로 관심 끊고 그래서 당이 한 방향으로 쭉 힘을 모아가는 그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만들 적에 사실 당의 대표 선출 룰도 바꾸고 뭐 소위 반대되는 사람들을 출마도 거의 저지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그런 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내려내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 꺼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심 꺼라. 관심 끄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대한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선된 당 대표가 그 대통령에 반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만이 그 당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고민도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어대한 이러는데 되고 나서 내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난번에 총선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민심을 많이 난 파악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민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오히려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근데 그거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뭐 사과하라는 뭐 이런 문제 가지고선 한번 갈등이 있었고. 대통령도 어느 측면에서는 당에서 수렴한 민의를 갖다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 이해했어요. 물론 한동훈 전 장관 나가는 걸 그분을 생각하면 말리고 싶지만 이왕 나가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심에 따라 대표가 될 것이고 대통령실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관심을 끊고 그 민심을 따라서 가는 것에 발 맞춰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약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좀 관여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대통령도 스스로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 말은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네. 당 대표 선출에 그냥 몰두해가지고서 당에 지금 그 외에는 아무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집권당으로서의 사실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선거도 폭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 전당대회 치르고 또 뭐 개입하고 이런 거 없이 치르고 당연히 그러죠. 그다음에 민심을만 바라보면서 쭉 가라. 이게 조언이시군요.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 대통령실에서 소위 자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표출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2명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우선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이번에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안철수 의원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니 뭐 나가봐야 뭐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일찌감치부터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자기는 몰두하겠다 이러잖아요. 예, 현안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생했어요 이미. 안철수 의원이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폴로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분도 또 뭐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거는 또 잃어버린 것 같아. 그거 팔로우업 해라. 그런 현안들 한번 잡은 것들을 쭉 좀 밀고 나가라. 글쎄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선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자기가 특히 본인은 의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다른 사람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폴로우를 해서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아직 없는 것 같지 뭐예요. 그런 조언을 주셨어요. 그쪽으로 한번 쭉 좀 팔로우업 해봐라.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고민이 깊을 거예요.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심을 볼 것 같으면은 뭐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뭐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연영으로 봤을 적에 지금 거의 정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아마 심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종국에 가서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상상은 그렇게 봐요. 포기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또 결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조언을 주신다면 하라 도전하라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라예요? 내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치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다른 기회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기다려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죠. 최근에 언론에 대한 논쟁이 좀 불거졌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판결을 보도한 언론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다. 요 발언을 해서 뭐 일파만파 좀 시끌시끌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정치인들이 이따금씩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실수를 했건 의도적으로 했건 뭐 일단 뱉은 말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면 되는 거지. 윤리위 제소 이런 이야기도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뭐에 부분. 대해서? 윤리위 제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윤리 제소될 감은 아닌 것 같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즉흥적으로. 난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서 일단 검찰이 뭐든 지금 4번째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은 법원에 맡겨버리는 거지. 정치권에서 왈왈보 아무리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리스크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지난번 소위 강서 보궐선거 때도 막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은 선거 결과를 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소위 22대 총선에서도 네. 뭐 이재명 리스크, 뭐 조국 리스크 다 그걸 갖다 강조를 했지만 네. 그 자체는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못 줬다고 나는 봐요. 왜 못 줬다고 네. 보세요? 왜 못 줬다고 보세요? 아니 왜 못 줬다고 보면 우리 김종혁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가 네. 낙선하고 나서 선거 평가에 대한 나와서 한 얘기가 예. 이재명 조국의 리스크도 뭐 문제지만 그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싫으니까 안 찍어준다 이런 거 아니야? 아 저쪽에 너무 싫은 그러니까 상대가 있었다. 내가 늘 강조 얘기하잖아요. 선거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하는 거지. 예. 어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일반 국민이 별로 크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의 소위 선거의 경쟁이라는 거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쟁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유권자를 내 편에 끌어들여서 내 표를 극대화시킬 거다 하는 것이 네. 뭐 정당들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데 예. 그거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국민의힘 쪽에다 조언, 그러니까 여당에다 좀 조언을 주신다면은 이게 서로 비판하기 경쟁보다 내가 잘하기 경쟁, 못하기 경쟁 말고 거죠. 잘해서 점수 따는 경쟁 좀 해라 그 말씀이세요. 내가 잘해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상대방을 욕해가지고서 내가 표를 얻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선거에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대승한 민주당은 지금 이제 뭐 대승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개 상임위, 특히 원했던 법사위원장, 뭐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갔고 7개 남겨뒀어요. 이거 만약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면 이것도 우리가 그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난 21대 국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했는데 예. 내가 그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우리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자기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7개 상임위원회를 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적에 좋은 상임위를 줄 테니까 여기서 이 결말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법사위를 남겨줬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가져왔길래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다 줘보라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 거지. 왜 그러셨어요? 왜 다 주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여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해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해봐라 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 무리를 잘 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솔직히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 아니에요. 네. 여당이니까 막강한 행정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저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금 국회를 사보타지 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줘라 그냥 민주당 줘버려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가져와라요? 이번에는 뭐 다 주든지 받아오든지 결정을 빨리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다 줄 거면 빨리 주고 가져올 거면 빨리 가져오고 빨리 가져오고 결단을 하라 이런 보이콧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여당에서 차장은 전부 권력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상임위를 가진 거 아니에요. 가방이다 뭐 법사위라 하는 것이. 근데 솔직히 해서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갖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야당이 다수를 가지고서 소위 입법을 갖다가 강행을 하는 걸 갖다가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원장이. 그러나 그것도 뭐 패스트트랙에 집어열 것 같으면은 야당이 180석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본회의에 다시 상정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민생은 사실은 민생 법안을 가지고서 야당과 지금 소위 논쟁을 벌일 것 같으면 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저희 불란서의 대통령 mitterrand이라는 사람이 네. 대통령 되자마자 2년 만에 야당의 국회 의석을 다시 찾아가지고서 야당이 내각을 전면한 코하비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인이 mitterrand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렇게 야당이 국회를 다수를 차지했는데 네. 앞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mitterrand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무슨 특별히 정치적인 법안을 가지고서 할 건 아니고 민생 문제만 가지고 다루고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민생만 다루면. 예. 그렇게 해서 그 mitterrand이라는 사람이 소위 코하비타정을 2번이나 하면서도 14년 임기를 갖다가 끝낸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국회에서 난 이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집권 여당이 국회를 저렇게 방치하고서 밖에서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 그거는 별로 국민에게 좋게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7개 가져오든지 아니 그냥 다 주든지 빨리 가타부터 빨리 결정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민생 법안을 갖다 가지고 야당과 논쟁을 주도해서 가라 민생으로. 근데 그러면 다 주든지 갔든지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이 낫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7개라도 가짜하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더 옳은 길이라고 보세요? 그때도 나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보고 다 던져줬다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월간 김종인 함께하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남았고요.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더 좀 못다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할 텐데 석유 얘기 누구? 석유. 석유 얘기 잠깐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그 석유 프로젝트 발표하고 뭐 하는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뭐 석유를 갖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그 의미가 뭔지는 내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3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추 작업을 들어가 가지고 3년 만에 기름이 나오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자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안 나와도?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국민이 석유가 나올 그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본방송에서 말씀을 좀 듣고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석유 얘기를 하다가 석유 얘기도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얘기 같죠? 진짜 우리나라는 다이내믹해요.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석유 나왔다 하고 그때는 뭐 하셨죠? 그때 난 대학 교수 시절인데 뭐 그때는 사실 석유 파동이 난 지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참 산유국이 된 거에 대한 일반 국민의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클 때니까 그런 발표가 있을 적에는 진짜 우리도 산유국이 됐느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막 울고 그랬다면서요,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우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신문 보니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도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참 뭐 140억만 배럴이 묻혔다고 하는 그 산유국의 꿈이 발표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 환호를 보내는 국민이 내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를 갖는 국민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될까? 네, 그 헛돈 쓰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서도 내가 반성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경제가 변화하면은 사회도가 바뀌고 경제 사회가 바뀌면은 사람의 의식과 행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40년, 30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태우면은 밤낮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산유국의 희망을 국민들께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대통령이 발표를 지금 한 거잖아요, 사실은. 뭔가 포지티브한 뉴스를 좀 드려서 희망을 드리자. 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인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안 맥히는 거지. 뭐. 아니 뭐 나오면 좋기야 좋잖아요. 아니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이 나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제성이 없으면 거기 시추 작업에 들어가는 돈만 다 허비하고 만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소위 인도네시아에 유전을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거기서도 서유가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뭐 한 10년 동안 해봐야 경제성이 없으니까 집어치고 말아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좀 정리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석유 나오면 좋지, 많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실망만 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처음서부터 잘 믿질 않았으니까 크게 실망은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석유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셨군요. 직접 대통령이 할 건 아니었다. 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연 그게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1호로 발표할 사안인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원구성 이야기도 나눴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왔고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자체도, 이화영 부지사 수사 자체를 들여다보는 특검을 좀 하자. 그 수사가 잘 되는지 들여다보는 특검하자. 뭐 이런 법안도 지금 뭐 발의한다고 하고, 그거 외에도 법 왜곡죄, 이거는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을 만든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무능수사였나요? 뭐 무슨 무고죄인데, 하여튼 검사 처벌할 수 있는 또 어떤 법안도 만든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뭐 법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그 뭐 밤낮 만들었다가 거부당하고 다 이런 형태를 반복할 것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 대단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거부권에 부딪히게 될 것. 근데 거부권도 막 계속 쓰면은 대통령도 부담이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거부권이라는 건 뭐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냥 입지를 위해서 만든 이런 법안 같은 거야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을 나쁘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몰고 같으면은 아마 또 출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연임할 것 같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 연임은 뭐 확정적이다. 다른 후보가 나오겠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적에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이 대항마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네. 결국 가서 이재명이가 출마를 하면은 이재명이 다시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 현실은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평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다가 소위 당을 운영하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부에 자기네들끼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자기네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수는 없을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물론이죠, 그거는. 예. 국민의 눈높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잘한다고요. 국민들이 너무 잘하나요? 네. 우리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각 정당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막 한다고 해서 뭐가 맞아요. 성공을 한다고 절대로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매의 눈으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꿀단지 모르는 게 산책님이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좀 질문해달라. 이러셨어요. 개혁신당 지금 원래 맡고 계셨던 당직은 다 그만두신 거죠. 예, 지금 그럼 어떤 당적이나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당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개혁신당은 뭐 지금까지는 별로 뭐 큰 착오 없이 잘 하고 있다고 난 봐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승화를 하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승화는. 지금 사실 지금까지 자기의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부각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건을 자기가 어떻게 잘 마련해서 갖추느냐 이에 따라서 사실은 개혁신당의 운명이 난 결정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갖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 이준석 지금 의원이 사실 자기는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성공을 했다고 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소위 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의원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워낙 드라마틱하게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계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항상 무슨 뭐 이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내가 가끔 합니다만은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도대체 어느 한 순간을 어떻게 내가 포착을 해서 그거를 갖다 발전시키느냐 이래서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을 갖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게 참 잡았다고 나는 봐요. 보통 별의 순간이 뭐 대선 직전 이렇게들 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온 거예요. 이준석한테는 지금이 별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딱 어떻게 포착을 하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영국의 수상 대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수상을 할 생각을 꿈도 안 꿨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1979년도에 보수당 소위 당 대표 선출로서 당시에 당 대표가 히스라는 사람 전직 소위 수상이었고 거기에 대항마로 나왔던 사람이 키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당에서 좀 자유주의자였다. 태처가 그 사람의 참모장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키스라는 사람이 언론에다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서 스스로가 당 대표 선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16세 먹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냥 쉽게 답변은 그러고 그거 가서 낙태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그냥 집중 포화를 받았다. 난리가 났겠군요. 그러니까 그 키스라는 사람이 태처가 자기의 선거 참모장이었는데 불러다가 이번에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처가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할게. 별의 순간 잡은 그거 거예요? 잡은 거지. 잡은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히스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이제 대항마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히스가 속으로 웃은 거야.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이겨. 근데 결국은 경선해 가지고서 태처가 대표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수당의 수상이 돼 가지고 그 유명한 태처리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태처리즘. 그러니까 순간을 포착을 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이제 지금은 보시면 알지만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난 봐요. 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자기 몸가짐도 조금 옛날하고 달리 하고 말도 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말투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 같고 나도 이제 뭐 자주는 안 만나지만 가끔 만나면은 자꾸는 얘기를 갖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이가 그래도 가장 막강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27년 지금 헌법대로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가 대한민국 지금 현행 헌법이 딱 4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되니까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세대의 변화가 그때 따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세대 변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과 이게 딱 일치해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개혁신당은 총력을 경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뭐 개혁신당에서 선거를 도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시면은 워낙 또 개혁신당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이 별의 순간이다. 그렇지. 이것을 잘 포착해서 승화시켜야 큰 정치인이 된다. 당연히 그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몸가짐도 달라졌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이준석 대표가 골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진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옆 사람한테 기대갖고 이렇게 자는 장면이 다른 시민에 의해서 포착이 돼가지고 화제가 막 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그거는 전 젊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위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기사도 두지 않고 차량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그와 같은 태도가 옳은 것이냐 하는 건 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옆 사람의 기대서 잤다는 자체가 그게 저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사실은 이준석 지금 의원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보기에 뭐 괜히 뭐 일반적인 얘기에 따라가지 말고 뭐 기사도 두고 차도 타고 다니고 자기 신변에 대한 보고도 점점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뭐 여러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도자가 자질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무슨 서민적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평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서민적이기 위해서 이랬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통 하던 그 삶을 특권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지도자는 보통 평상시에 하는 그런 습관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는 호의적으로 보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기사 두고 막 수행비서 두면서 막 어깨에 뽕 들어가서 가는 걸 이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저건 잘 됐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는데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 또 다른 면을 보시네요. 그거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봤을 적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가가지고는 지도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데 그래서 거죠. 그 입법기관이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녀라 해서 이 기사도 붙여주고 차도 제공하고 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이 질문 잘했네요. 저는 그냥 며칠 전에 화제가 됐길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 드렸는데 요렇게 또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말씀 나온 김에.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이 최근에 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6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에 교섭단체를 하지 못한 당들이 좀 모여가지고 공동 원내 교섭단체 좀 만들어보자. 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사실은 이 개혁신당은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3명밖에 없는데요? 의원이? 3명밖에 없어도 그 3명이 독자적인 사이 특성을 보여주면은 그걸로다가 되는 거지. 거기 교섭단체 만들어서 들어가서 뭐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조국이 그 당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새로운 겨우 미래 20명을 만들면은 무슨 교섭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섭단체가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개혁신당 처음 만들어 가지고서 잘 나갈 적에 괜히 뭐 언론에서 말이지 무슨 뭐 빅텐트를 해야 된다 어쩐다 하니까 빅텐트 하다가 결국 가서 망가져 버린 거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기에 일부 참여해 가지고서 개혁신당이 자기의 특수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캐릭터를 오히려 그런 잊어버립니까? 거죠. 예. 잃어버리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네요. 뭐 공동교섭단체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니, 사실은 정치 리더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좀 독특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가지고서 특성을 발휘하려고 그래야지. 네. 뭐 그냥 남의 틈에 끼어가지고서는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명 가지고는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3명 가지고 힘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참 법안 같은 걸 갖다가 독특한 걸 제시를 하면은 네. 다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국민 지지를 받으면. 그렇죠. 국민이 그걸 옳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미처 이제 다수당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제시를 하면은 거기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오늘 하여튼 이모저모 정치권 현안들 쭉 짚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 보시는 시각이 넓다. 이런 지금 문자들 주고 계세요. 다 맞는 말 같으시다고 린백님도 그러셨고 올쏘 하신 마니마니님 좋은 말씀이라고 시골님도 그러셨고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건강 진짜 괜찮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오실 때마다 이 얼굴에 화면에는 잘 안 담기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윤이 흐르세요. 건강은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기억력은 더 좋으세요, 솔직히.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연도까지? 아니 내가 사실은 머리가 돌지를 않으면은 더 이상 내가 대중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뭐 한 5시쯤 일어나요. 새벽 5시 일어나서 뭐 하세요? 5시부터? 5시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무슨 내가 그동안에 외국서 구입하는 잡지도 좀 읽어보고 외국 잡지도 정세도 쭉 파악하셔야 되니까 독서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저희 뉴스쇼에서 모시는 이 원로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제가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한순간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그런데 신의 목소리가 퍼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옷깃을 여밀고 전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독일이 1990년, 89년에 백림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했을 적에 이 콜이라는 사람이 참 적극적으로 거기에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 고르바초프라는 당시에 소련 대통령이 자기 회고록에서 콜이 딱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대로 그 순간을 제대로 확 포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표들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별의 순간이네요. 그래서 통일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사이트 아닌가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의 소위 3대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3대 소위 요소가 뭐냐. 열정과 책임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
그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정치원들 보면은 열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넘쳐서 문제죠. 안목이 없으니까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다음에 뭐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 안목,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볼 수 있는, 뭐 직관할 수 있는, 저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 안목을 사실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독서하고 그냥 계속해서 뉴스 보고. 그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참 대단하신 어르신이십니다. 예, 정말 많은 또 제 스스로를 가다듬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글자 안 보이시죠? 저쪽에. 잘 안 보여. 안 보이시죠? 커피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제가 대신 위원장님이 드리는 커피를 제가 대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드려야겠네요. 날씨가 더운데 닉네임이 워낙 시원하십니다. 바다의 왕자님. 역시 김종인님. 아마 요 분을 고르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 커피 한 잔 시원하게 하시죠.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 드려야겠네요. 황금 동굴님이 건강 잘 지키시고 그래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황금 동굴님이 대신해 주셨네.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잔 드리겠습니다. LHJ님 김종인, 김현정, 김김 커플 최고. 마음에 안 드시나요? 모르겠다. 나는 사실 얘기해서 뭐 사람들이 뭐 댓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나는 댓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각기 다 자기 생각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무슨 댓글이었냐면 김종인, 김현정 커플 최고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마음에 드세요? 뭐 그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돌다가 SNL 출연하신 걸 또 보게 됐어요. 지금 약간 이런 반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3번을 다시 봤어요. 그날은 그 장면을 갖다가 무슨 조회수가 10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와서. 그런데 내가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맞아요. 그날 이름이 보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묻는 것이 대부분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 묻는데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MB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MB를 물어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MB 얘기를 한 거죠. 알아요. MBTI였는데 이제 MB란 사람이 말이지 이게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봐가지고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 이러는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무지만에 봤나 봐. 무지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까지 다 누구나 아는 스타가 되신 김종인 위원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달 월간으로 다시 모실게요. 그리고 오늘 왜 그 일타 박성민 코너는 오늘 쉬냐고 물어보시는데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박성민 대표가 오늘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대표를 내일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죠. 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이상하시지만 저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